네, 이번 선거는 이례적으로 다자구도 속에 치러집니다. 네, 유권자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누구를 선택할까요? 유용화 YTN 개관 해설위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대선 한마디로 무엇이다 이렇게 특징을 요약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번 조기 대선 보궐 대통령 선거라고 우리가 이름 짓고 있는데요. 결국 그것은 탄핵과 촛불을 통해서 국민들이 만들어낸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합법적으로 끌어냈죠. 그럼에 따라서 변화와 개혁, 그리고 혁명적 변화까지도 사실상 예고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 변화와 개혁으로 국민의 민심에 따른 변화와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혼란과 분열, 그리고 대립과 갈등으로 선거 결과가 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신중한 선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조기, 단기, 전격적인 선거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통령 선거는 미래의 지도자를 뽑기 때문에 전망적인 투표를 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전망적인 투표보다는 과거 정권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과거를 어떻게 심판하고 미래의 통합을 어떻게 이뤄낼지 그게 이번 대선의 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대선의 특징 중 또 하나가 단일화 없이 이례적으로 오자구도, 다자구도 속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이제 넓어진 것이죠. 기존 대선은 항상 거의 양자구도, 삼자구도 있었습니다만은 양강구도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번에는 다자구도에서 특히 오자구도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특히 다른 후보들도 나름대로의 득표율을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득표율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후보를 찍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략 투표다, 소신 투표다 이렇게 예고도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권이 상당히 넓어졌다. 그리고 어떤 정치 공학적 단일화라는 수법들이 상당히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자구도라서 선거 전략도 좀 많이 달랐고 그다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후보가 계속 남아 있었다. 이런 특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 5명의 후보가 각자 특징과 개성이 뚜렷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보 단일화에 의한 구도적인 변화보다는 소신 투표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는 나름대로 또 진보 진영과 촛불 민심을 등에 얻고 있었고요. 홍준표 후보는 나름대로 보수의 지지를 받았고 또 안철수 후보는 중도표를 중심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표들, 그다음에 그 유승민 후보는 개혁적 보수, 또 심상정 후보는 진보적인 노동표, 또 20대, 30대 표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결과가 된다면은 우리 그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 때와 같은 다자구도에 의한 표의 분열 양상이 좀 커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각 후보별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미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문재인 후보 40%에서 45%의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반을 넘느냐 안 맞느냐도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문재인 후보의 목표치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실질적인 목표치는 40%를 상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깜깜이 선거 전에도 실제로 40% 안에서 상회했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후보의 득표 전략의 가장 중요한 건 40% 이상이 나오는 것.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되는 거죠. 만약 40% 이하가 돼서 30% 중반 초반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 가장 신경을 썼을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은 문재인 후보가 가져올 수 있는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것. 그것은 결국 이제 중도라든가 정도 보수였는데 그 전략보다도 호남에서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유동표들을 좀 가져오고 젊은 층들을 더 끌어올 수 있는 아마 그러한 막판 선거 전략을 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 측이 보는 판세는 샤이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 그래서 문 후보와 이미 골든 크로스를 이뤘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은 그 탄핵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보수표들의 결집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전략과 동선도 보면 주로 영남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 더해서 이제 충청 일부 표를 가져오기 위한 전략을 구사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사람이 1,580만 표입니다. 이 1,580만 표가 지금 표심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준표 후보와 또 안철수 후보가 이 보수표를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부 조사에 의하면은 실버 크로스 즉 2위와 3위가 바뀌어졌다 이런 조사도 있지만은 네. 결국은 우리 유권자의 마지막 표까지 보고 개표를 해봐야지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다. 예.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막판에 이제 양강 구도를 형성하다가 1강 2중까지 네. 가고 여론조사가 끝났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뒤집었다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뭐 오늘 뭐 개표함을 투표를 열어봐야겠죠. 근데 하여튼 뭐 네.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제 5일 동안 진행된 뚜벅이 요새 그 전국을 이제 걷기 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왔던 그 선거 전략이 상당히 유효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의 바람이 다시 살아났고 실제로 양강 구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밑바닥 민심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권 표심까지도 아주 대전까지 가서 마지막 유세를 벌였는데요. 네. 하여튼 안철수 후보 가져올 수 있는 표라는 것은 결국은 중도, 프랑스의 마크롱 그 당선자를 계속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앙코농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예. 중도 표심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특히 중도에 있는 왼쪽과 오른쪽, 중도 개혁 보수와 중도 보수 이 층들이 사실상은 두텁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근데 그게 나타나지 못했다. 이 두터운 표층을 어떻게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미진했던 정치적 리더십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면서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 이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각 후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후보의 경우에는 그 특정 지지층뿐만 아니라 지지 지역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호남에서는 뭐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누가 이제 경쟁을 해서 승리를 하느냐는 부분, 그다음에 TK 보수층이 과연 홍준표 후보에게 얼마나 많은 표를 몰아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대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특정 지역에서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몰표 현상은 지난 선거에서 뚜렷했습니다. 18대 대선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몰표를 지었던 지역들, 이번에는 민심이 어떨까요? 투표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60% 이상 차이가 났던 시도 대구 지역입니다. 현재 투표율 10.5%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북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투표율 10.7%, 지난 대선보다 1.7%포인트 낮습니다. 네, 수도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격차가 17.6%포인트 났는데요. 현재 서울 서초의 투표율은 7.4%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평택 지역 살펴볼까요? 역시 지난 대선 때 14.2%포인트의 격차가 났었던 지역이었는데요. 이번에는 10.1%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양주도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에게 이렇게 물표를 줬던 지역입니다. 현재 투표율은 11%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난 대선 때 이 보수에 손을 들어줬던 이쪽 지역들이 이번에도 들어줄까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율 보겠습니다. 10.9%입니다. 네, 역시 지난 대선에서 11%포인트 차이가 났던 곳입니다. 인천 중구인데요. 현재 투표율 8.2%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투표율은 현재 지난 4일에서 5일 치러졌던 사전투표율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동시간대보다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투표를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인천 동구 같은 경우는 11.2%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몰표를 줬던 지역이었고요. 그다음가 하면 문재인 후보에게 지난 대선에서 비록 박근혜 후보에게 줬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도 꽤 많은 표를 득표를 했습니다. 네, 당시 18대 대선에서 문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줬던 지역들, 지금 현재 투표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다시 도전하는 만큼 이번에는 어떤 표심을 보일까요? 먼저 광주 지역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격차가 무려 84.2%포인트나 났던 지역입니다. 몰표를 줬던 지역이었는데 현재 투표율은 오늘 투표율로 8.4% 보이고 있습니다. 네, 80%포인트 가까이 문 후보가 앞섰던 지역 전남 지역입니다.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은 8%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전북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73%의 차이가 났던 지역이었는데 9.1%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 마포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18대 대선에서 앞섰는데요.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은 8.1%입니다. 계속해서 서울 관악 지역입니다. 투표율 8.5% 보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경기 광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투표율 9.1%로 지난 대선과 비교해 2.5%포인트 낮지만 지금은 사전 투표율이 빠진 수치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선거의 특징, 초반만 해도 지역 갈등이 없는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했었거든요. 전국적으로 많이 고르게 분포가 되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TK는 좀 결집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정 후보를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양상이 오늘까지 투표 당일까지도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 지역적 편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 반면 이제 세대별 투표는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는데 투표 마지막으로 갈수록 TK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보수표들이 결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선 때만큼은 지역적 표심이 결집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화면에서 잠깐 보셨지만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가 대구에서 득표율이 80.14입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래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표를 좀 많이 받긴 하겠지만 네. 안철수 후보, 또 유승민 후보, 문재인 후보 이렇게 조금 골고루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반면에 광주는 2012년 대선 때 91.97%를 문재인 후보에게 몰아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렇게 조금 반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야권 후보를 전적으로 90%까지 밀어줬던 케이스가 있었죠. 예. 이번에는 결국 이제 문재인 안철수의 대결인데 기존의 그 여론조사 블라인드 선거 이전에 깜깜이 선거 이전 여론조사 지표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당 측이라든가 다른 측에서는 지금 이제 그것이 바뀌었다. 예. 그러면서 결국은 호남이 과거와 같이 될 사람 아니면 좀 국민의당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당 후보자인 안철수를 밀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측에서는 전혀 아니다. 최소한 6대4로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개표함을 열어봐야겠죠. 그래서 호남이 그런 과거와 같이 전략적 투표. 호남은 항상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 그 부분을 그냥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그것이 나눠질 것이냐 이러한 아니면 같이 또 전에 같이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하죠. 근데 호남은 왜 더 중요하냐면 호남 사람들이 수도권과 서울 도 상당히 어느 지역 같은 건 20%, 특히 수도권 중에 30%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천이나 이쪽 지역은 많지 그래서 않습니까? 특히 좀 부산이나 사실상 TK 지역도 호남 사람들이 과거 이주해 갔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 네. 영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주의 표심, 가장 중요한 광주의 표심이 어떻게 변하느냐, 아니면 기존 여론조사처럼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번 선거의 또 유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대선에서 충청이 캐스팅 보트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충청 지역 유권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충청 지역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예, 충청 표심이 과거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제 중요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충청 유권자가 호남 유권자보다도 더 많아진 그런 이제 형국입니다. 과거 선거 때도 보면은 충남과 충북의 약간 온도차가 있는데요. 네. 이제 충북 쪽은 보수적 표심이 조금 더 강하고 대전은 약간 중도적인 입장이 강한데 아무래도 충청권에서는 마지막까지 표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탄핵 국면과 이런 걸 살펴볼 때 아무래도 진보 쪽 후보와 보수 쪽 후보, 중도 쪽 후보 이렇게 3분하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직 수도권 표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와 인천이 이번에 유권자 전체 4,247만 명 중에서 2,100만 50% 가까운 수도권 표심이 있는데 네. 이 수도권 표심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남의 영향 또 영남의 영향, 충청권의 영향을 받는데 과연 이 수도권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 것이며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 가장 큰 중요한 향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요.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인증샷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투표하신 뒤에 그 투표 인증샷, 지금 학생도 하나 이제 올려놨네요. 샵 2017 유료 문자 또는 네. 트위터 샵 YTN2017에서 본인의 얼굴과 함께 방송 한번 오늘 같은 날 한번 방송 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많이들. 선거에서는 인증샷도 다양하게 찍을 수 있잖아요. 예.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보시면 어르신도 와서 많이들 투표를 하시고 그러는데 네. 세대별로요. 어르신들 투표율은 아무래도 이제 보수에 좀 많이 쏠려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샤이 보수표가 이번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이것도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의 가장 최종적 승리의 요인이 특히 4시 이후에 이 어르신들이 50대, 특히 카톡을 50대. 돌리면서 야 나가야 된다, 큰일 났다 하면서 예. 그 결집하면서 그 힘이 실제로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유권자 분포도 지금 60대 이상이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24%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근데 늘어났기 때문에 물론 40대가 제일 많습니다만은 20대보다 더 많아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60대 이후의 표심 사실상 좀 보수적 경향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리고 기존의 어떤 선거 구도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과연 보수표를 결집시키고 있는 대표 주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몇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어제까지도 고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하. 굉장히. 예, 그 정도로 유동성이 높아요. 이 50대의 특징 같은 경우는 좀 혼재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80년대의 386 세대들. 이 민주화 운동을 맞습니다. 경험했던 그런 세대잖아요. 세대들도 지금 50대 초중반층에 들어가 있고 예. 후반층은 또 이제 그런 기성세대들이 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50대층들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보수적 경향보다 이러한 어떤 개혁적 성향 아니면 뭐 중도 개혁적 성향 보수층이 혼재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50대가 이번 대선의 세대 변수로 본다 그러면 예. 다른 변수도 있겠습니다. 세대 변수로 봤을 때 50대층 캐스팅 보트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인구 통계학적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분석해드리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난 곳 어디일까요? 또 나홀로족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이 지역 투표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1년 동안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난 곳 경기도 화성입니다. 인구가 많은 경기 부천과 서울 송파에서도 비교적 많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출산율로는 전남 해남이 1위입니다. 시군구별 집계로는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출산 장려 정책 덕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아이를 많이 낳는 지역 유권자 뭐라고들 얘기하셨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상대적으로 이제 차등 지원에서 많은 쪽은 또 많은 만큼 그에 따른 이제 지원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경기 화성의 투표율 현재 9.2%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0.2%포인트 낮습니다. 전남 해남의 투표율은 8.7%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기 울음소리가 네. 들리네요. 자, 이번에는 아기가 가장 적게 태어난 곳 1, 2, 3위 모두 경북입니다. 경북 울릉, 경북 영양, 경북 군위. 인구가 적은 탓도 있을 텐데요. 인구수 대비 출산율 서울 종로가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출산율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자, 종로에 계시는 분 유권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특별활동을 통해서 잘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지금 두 아이가 아니라 3명, 4명의 아이들을 낳고 아기 울음소리가 줄어든 곳 서울 종로의 투표율 현재 7.8% 기록하고 있고요. 경북 울릉은 투표율 12.2%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1인 가구가 많은 선거구를 알아봤습니다. 서울 관악, 아무래도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이죠. 경기 부천, 서울 강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왜 혼자 삽니까? 아니, 혼자 살고 싶어서 삽니까?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이유 들어봤습니다.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그런 사실 이렇게 스스로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나요? 네, 서울 관악의 투표율 8.5% 기록하고 있고요. 네,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가량 낮은 수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자, 강아지까지 있네요. 반대로 대가족 많은 곳, 경기도 부천입니다.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제주가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기도 남양주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우리 대가족에 사시는 분들 유권자 한번 만나보시죠. 뭐 식구들끼리 추억도 좋고 하니까 대가족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정서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순도순 가족끼리 투표 많이들 하러 가셨을까요? 제주시의 투표율입니다. 9.3%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버이날 그 어르신들과 이제 식사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모시고. 그럼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과 이 손자뻘 되는 그 젊은 층들과의 얘기가 잘 안 통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를 놓고 계층 간 갈등, 그러니까 계층이 아니라 이제 나이별, 지역별, 세대 간 갈등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조금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죠. 50대가 지난 2000 그 선거, 지난 18대 선거에서는 50대가 투표율도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도 50대 초반과 후반이 많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50대를 움직일 변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50대 네. 투표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2년 대선도 50대가 사실은 캐스팅 보트를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당시에도 투표율이 한 80대 후반 정도로 높았고 그다음에 그 투표자들 중에서 약 80%가 보수 성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50대는 지난 2012년, 즉 5년 전 40대 후반이었던 세대층이 이번에 50대로 편입되면서 당시 40대에는 문재인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50대 초반, 51세부터 55세까지가 어떤 투표 성향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투표 결과도 조금 좌우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 50대들은 주택 문제, 또 그렇죠. 자녀 교육 문제, 또 일자리 미래의 문제 이런 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 투표 성향보다는 정책적 투표 성향이 많습니다. 네. 아까 저출산 문제 나왔지만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1.2%로 세계에서 최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 출산, 임신, 출산, 육아, 양육,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문제 이런 공약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일 고통을 겪고 있는 세대가 20대, 30대입니다. 예.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에서 제일 큰 공약적 쟁점은 안보 문제와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 문제였는데 그만큼 심각하고 또 이런 20, 30대 표심과 60대 이상의 표심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 가정해서
누구를 찍을 것이냐 토론하다 보면 그렇죠. 부모 의상을 자녀 간에 네, 아유 그만 얘기하자 이렇게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네. 판단에 따라서 소신껏 투표하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자, 보여집니다. 그런데 2030 세대는 지난 2000년 인구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도요. 지난 2002년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줄었습니다. 8만 명, 제가 이제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반면에 5060 세대는 늘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과연 투표율에도 영향을 주지만 결국 결과에도 그 보수화된다, 꼭 보수화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영향을 계속 앞으로 인구 통계학적으로 봐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정치권에서는 향후에 이제 정책, 뭐 대선과 별도로 향후에 어떤 정당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후보자들이 선거 나갈 때마다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이 고령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은퇴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또 국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복지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이번 선거는 그런 정책적인 문제가 앞에 나서기보다도 그 후보자들의 이미지, 그렇죠. 아니면 후보자들의 어떤 공감적 정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도 그러나 하여튼 50대, 60대에 있는 그 유권자분들이 아마 각 후보자들을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경험도 많고요. 대선도 여러 번 치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제 대권 주자가 대권을 장악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50대, 60대는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대선에는 사전 투표가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80%를 넘지 않을까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그 OECD 평균 투표율보다 상당히 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는 지난 대선 때도 75.8%, 그다음에 과거 13대, 15대 때 보면 80%가 넘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전 투표율, 그다음에 탄핵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도 또 그다음 재국민 투표도 그다음 5명의 후보가 그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80%를 넘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87년 체제 이후에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때가 13대 때인데 89.1%를 기록했고요. 직선제. 1997년 지금부터 약 20년 전이죠. 딱 20년 전일 때 15대 대선에서 80.9%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씩 떨어졌는데 아마 이번에는 80%를 훨씬 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율을 좀 더 입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제가 화면 오른쪽에 투표율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이게 뭐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투표율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겁니다. 네, 그래서 박상현 앵커가 가상 스튜디오에서 과거 대선 투표율과 지금 이 시각 투표율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9시 현재 전국 투표율 몇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9.4%입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2.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녁 8시까지 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조금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오후 1시부터 사전 투표율이 합산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이 시각 현재 투표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투표율이 떨어진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지도가 보이시죠? 농도가 조금씩 다르게 표시되고 있는데요. 색깔이 짙을수록 투표율이 많이 떨어진 지역임을 의미합니다. 제주 지역, 광주, 전남 지역이 조금 떨어진 것 같죠?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제주입니다. 투표율 9.1%로 지난 대선보다 6.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지역의 최근 선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차례 대선에서 주로 보수 후보를 택했던 지역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당시 박근혜 후보를, 2007년 대선에서는 당시 이명박 후보를 택했습니다. 투표율이 많이 떨어진 지역, 시군 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족집게 지역으로도 유명하죠. 제주 지역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경남 거제, 전남 나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남 완도, 대구 서구도 많이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후보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실망입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집행유예 보내나 뭐 어떻게 거래하세요? 뭐 담사하실 겁니까? 이보세요.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퇴해야 합니다. 그거 아주 고질병이에요.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글우글. 무슨 궤변입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 손 드십시오. 예. 예. 도대체 아니 홍 후보님. 예. 끊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모도가 아닙니까? 아니 뭐. 네, TV 토론 이번 그동안에는요. 일반적인 그 학설에 의하면 그냥 TV 토론은 강화 효과만 있다. 그러니까 네. 내가 지지하는 사람 얘기만 이렇게 듣고 있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 듣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 TV 토론 시청률이 마지막에 36%, 예. 그전에는 38%까지 네. 올라갔어요. 대단한 관심인 것이죠. 예. 그리고 뭐 한간에는 6부작 대하 드라마가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그것은 뭐 조기 대선이라는 측면과 어떤 탄핵이라는 측면, 그리고 5명의 후보들이 사실상 국민들 시선을 다 받았다. 특히 TV 토론을 통해서 뭐 올라간 후보도 있고 내려간 후보도 있고, 특히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토론의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국민적 주목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TV 토론에서 아쉬웠던 측면은요,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뭐 허점,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만 들춰내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게 보였지만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네. 좀 더 그 사람의 민낯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검증은 좀 이번 TV 토론에서 좀 약했던 측면이 아니냐. 뭐 5명이 하는 그런 어떤 구조적 그런 문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토론 참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화끈하게 지지율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어떤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구조적인 변수가 크게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대선은 지역별, 세대별 이념적으로 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된 상황 속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이 유승민 후보가 내세우는 개혁적 보수, 또 심상정 후보가 내세우는 진보적 가치 이런 게 네.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6번의 그 TV 토론을 통해서 두 후보가 상당히 그 본인의 지식과 정책적 역량과 또 자질 이런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지도 상승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대선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이 TV 토론회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스탠딩 토론을 하면서 과거에 앉아서 굉장히 정체되고 지루한 토론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일어서서 원고 없이 또 자유 토론을 통해서 상호간에 자유스럽게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후보들의 어떤 정책적 역량 또 정책적 지식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문재인 후보 측 입장에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안정적인 강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토론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충분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게 지지도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수 정당으로서 본인의 정책적 소신과 색깔을 분명하게 나타내면서 어떤 노동계층 그다음에 20대 30대의 지지도 향상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서 아마 이번 대선의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심상정 진보당 후보가 과연 두 자리 숫자를 얻을 것인가 안 얻을 것인가 이런 정도로 관심이 제고된 가장 큰 요인은 텔레비전 토론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투표는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되고 11시 이후에 뭐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고 개표는 내일 새벽 5시, 6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화이팅과 함께 투표 그리고 개표 상황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용하 의원, 서성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